카스피해 토요일 아침 6시 30분 한 화물선이 러시아 아스트라한 항구에서 180km 떨어진 곳을 항해하고 있을 때 4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지평선을 넘어와 그 배를 불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불타는 선체에 접근한 러시아 선원들은 구조할 사람을 찾지 못했고 그중 한 명이 모든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군함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승무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모든 걸 바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배는 이란 선박이었습니다. 이 전쟁 내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란 정부가 대응했습니다. 외무장관은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란 국회의원은 그 메시지를 지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그 대응은 흑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흑해는 우크라이나의 뒷마당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항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선박들입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해주는 곡물 수송로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바다에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바다에서 당신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란은 스스로 정한 2000km 사거리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사정권에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중동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를 도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계산했는지 이해하게 되면 왜 이것이 이 전쟁 전체에서 가장 냉정한 수 중 하나일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계산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장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카스피해는 평범한 바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폐쇄된 수역으로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단 5나라에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서방 해군도 그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도 유럽의 프리기함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서방 군사동맹의 어떤 순찰함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곳은 대양으로 통하지 않는 내해입니다. 즉 외부의 감시가 전혀 없는 곳이죠. 러시아와 이란 두 나라 모두 제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특징이 아닙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두 나라 사이를 오가는 무기들이 몰래 이동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국제 순찰대를 피해 다닌다고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무기들은 아무도 뒤쫓아올 수 없는 바다를 건넙니다. 거기서 배들은 단 한 가지만 피하면 됩니다. 위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다, 이론적으로 이런 종류의 거래에 가장 안전한 곳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그 토요일 새벽에 그 지역 주민들은 건물 위에서 물 건너편에서 올라오는 주황색 섬광을 촬영했고 불타는 파편들이 아치형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목표물 안에 폭발성이나 인화성 물질이 있을 때 함께 폭발하는 2차 폭발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이란 정부는 서둘러 그들만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피격된 선박 안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나라는 화물선의 화물칸에 강철 코일이 가득 실려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배가 2,000톤의 철을 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 화물이었고 위험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란 측 주장에 따르면 서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합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좋아요.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 배는 어둠 속에서 사라져야 했던 작전의 일부였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따르면 그날 밤의 표적들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격된 선박 두 척은 포트올랴
2호와 베게 2호.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력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분석가들이 유령 함대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입니다. 이 선박들은 트랜스폰더를 끄는 배들입니다. 이 장치는 전 세계 각 선박의 위치를 전송하는 기기인데 이걸 꺼버리면 그 배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배들은 보통 세계의 항구 근처에 있을 때 신호를 끕니다. 러시아 쪽의 아스트라한, 그리고 이란 쪽의 안잘리와 아미라바드입니다. 그들은 한 나라에서는 화물을 가득 싣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빈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연구자들과 정보기관이 제시한 수치는 정말 놀랍습니다. 오직 2023년 한 해에만 30만 개가 넘는 포탄과 약 100만 발의 탄약이 이란에서 러시아로 카스피해를 건너갔습니다. 2024년부터 400대가 넘는 샤헤드 드론도 같은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따르면 베게이를 탄약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방탄조끼와 헬멧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류 통로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경로보다 40% 더 짧고 최대 30%까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올해 두 나라 간의 물동량이 2배로 늘어나 1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셨나요? 우크라이나는 선박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4년 동안 자국 도시에 드론을 쏟아붓고 있는 전쟁 기계를 먹여 살리는 동맹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이 당신이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크라이나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러시아의 보급을 차단하는 것과 이란 선원의 죽음, 그리고 이란의 분노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이게 위험을 감수할 이유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인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게 이란은 아무 이유 없이 공격당한 중립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이란 정부는 러시아에 샤헤드 드론을 제공해왔습니다. 삼각형 날개를 가진 그 폭발성 드론들은 거의 매일 밤 우크라이나 도시 위를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주거 건물과 발전소를 노립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이미 그 나라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숨겨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 샤헤드의 첫 공격이 한창일 때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사나온이라는 뜻의 장거리 드론 리우티입니다. 위성 유도식 프로펠러 드론으로 현재 사거리는 1700km를 넘고 탄두 중량은 최대 75kg에 달합니다. 한 대당 약 20만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에 카스피해 상공을 지난 무기가 뭔지 맞춰보세요. 네, 바로 그거예요. 샤헤드 때문에 탄생한 드론이 이제는 샤헤드를 운반하는 선박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무도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던 전쟁을 돌려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훨씬 더 폭발적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질문은 이란이 러시아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러시아가 이란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3월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전례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이란 북부 카스피 해안에 있는 반다르 안잘리 항구를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이란 해군의 미사일 함정들이 불덩이 속에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그리고 나서 도두에 있는 지휘 센터들이 타격을 받을 때마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스피해의 이란 해안이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우크라이나가 4달 뒤에 보게 될 것을 이미 알아챘습니다. 그 통로는 더 이상 러시아에 무기만을 공급하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흐름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에 러시아가 샤헤드 생산을 국유화한 이후 러시아는 이란의 라이선스로 드론을 자국에서 생산하면서 더 이상 단순한 고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이제는 러시아가 카스피해를 통해 드론 부품을 이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 정권이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잃고 있는 무기 비축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언론은 훨씬 더 심각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샤헤드 드론에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다시 이란으로 보내 미국을 상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전 미국 대사 빌 테일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폐쇄된 순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란인들이 러시아에 제공한 것과 동일한 드론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거리 드론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란 전쟁은 이란인들이 자신들이 러시아에 제공한 샤헤드 드론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이 드론을 우리 동맹국들과 우리를 상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그래서 걸프 지역의 동맹국들은 세계에서 샤헤드 드론 격추를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란 드론을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중동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더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이란의 미국 군대의 위치에 대한 군사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이란에서 오는 드론을 격추하고 방어하는 데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러시아가 이란의 미군의 위치에 대한 군사 정보를 제공했고 이란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비난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 패턴을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위성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를 5일 동안 3번 촬영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 찍힌 다음 날, 이란 미사일이 그 기지를 타격해 미군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기지는 이미 몇 주 동안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우크라이나의 조사에 따르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한 4개의 기지에서 2곳은 바레인에, 한 곳은 요르단에, 또 한 곳은 쿠웨이트에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이 있기 며칠 전 이 기지들은 러시아 위성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란과의 이 전쟁에서 이미 18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일어난 일을 주목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마치 영화 시나리오 같거든요. 금요일 밤 오버로피스. 한 기자가 미국 대통령에게 왜 러시아가 이란을 돕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묻습니다. 그의 국방장관조차도 반대되는 말을 했는데도 말이죠. 트럼프는 푸틴이 약속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어요. 그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들을 믿어요. 몇 시간 후 토요일 새벽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카스피 회랑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같은 토요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위성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그 배를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도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공격이 있은 지 사흘 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품고 있던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을 믿는 동안 저 바다를 건너오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계산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여기서 그 대가는 바로 이란의 대응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만을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의 배후에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유럽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이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광대라고 부르며 이란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권과 연관된 채널들은 탄도미사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서막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보세요. 남쪽에서는 미 해군이 13밤 연속 폭격 후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유일하게 안전했던 해안선마저 이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카스피해에 있는 이란의 4개 항구는 밤낮 없이 밀, 옥수수, 기름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 항로는 무기만이 아니라 제재 속에서 정권을 지탱하는 식량도 운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응한다는 것은 2개의 전선을 마무리하지도 못한 채 3번째 전선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란처럼 궁지에 몰리고 자존심이 상한 데다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보통 예측 가능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유럽의 전쟁과 중동의 전쟁을 갈라놓던 그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무너뜨린 건 미사일이 아니라 화물선이었습니다. 지도에 없는 바다에 가라앉으면서요. 어떤 전쟁 지도에도 없는 곳이었죠. 이란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과 미국인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을 지도하고 재무장시켜 미국에 맞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이야기에서 단지 피해자였던 그 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자기 나라의 전쟁도 아닌 자국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목표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은 더 이상 한정된 범위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만약 이란의 약속이 실제 미사일로 바뀐다면 카스피해의 한 선박에서 시작된 일이 2개의 불길이 하나로 합쳐진 날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새로운 장면도 여기에서 다룰 예정이니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 움직임이 일어날 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저에게 답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하나의 전쟁이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2 전쟁이 따로 진행 중인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